어떤 음식을 먹을 때 기왕에 먹을 것 같으면은 효과를 많이 내는 음식을 먹는 게 좋잖아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력한 이렇게 항암 음식 제1번은 마늘이죠, 마늘. 그 타임즈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마늘 속에 보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알리신은 항산화제이면서도 면역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고, 또 마늘 속에는 비타민 B1, 프루살티아민이라는 지용성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주기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서, 사실 우리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이면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늘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이런 강력한 해독제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이 아주 중요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되겠고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브로콜리는 가능한 한 화산토가 있는 지방에서 재배한 브로콜리. 브로콜리 속에는 셀레늄이라든지 설포라판이라든지 다양한 항암 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도 보면은 세계 10대 항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양파 속에 들어있는 케르세치라는 성분도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고, 또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도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다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내가 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친숙한 음식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항암 음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리 방법, 어떤 재료를 쓰느냐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거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효한 영양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날 것으로 먹었을 때 좋은 거, 그 다음에 익혀서 먹었을 때 좋은 거,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그냥 먹는 거하고 으깨서 먹는 거하고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한번 가지고 보자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먹었던 게 뭐냐면, 우리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마늘 먹을 때 통마늘 먹지 않잖아요. 편마늘 잘게 썰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치 담을 때 마늘을 으깨지요. 으깨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리신 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이 돼야 알리신이 만들어져요.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고, 또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알리나제가 이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요. 근데 이 알리나제가 이 바꾸는 작용을 하려면 공기 중에 노출이 돼야 돼요. 공기 중하고 해야 이게 활성화가 돼서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통으로 먹어버리면 공기하고 노출될 틈이 없잖아요. 알린 상태로 그대로 끝나버려요. 효과가 안 나죠. 그래서 으깨주는 거나 잘라줬을 때 공기하고 노출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는 그냥 편마늘을 모르고 거기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걸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먹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 A는 생으로 먹을 때는 이 비타민 A가 충분하지 못해요. 익혀줬을 때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익히면은 유효 성분들이 또 많이 파괴돼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리고 또 비트 같은 경우는 익힌 경우하고 생으로 먹는 경우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의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영양소 부분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유효 성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항암 음식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조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먹을 것 같으면은 효과를 많이 내는 음식을 먹는 게 좋잖아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운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직장에서 가볍게 그 안에서 뭐 스쿼트 같은 거 운동해도 되고, 또 복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또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운동을 틈을 내서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 하면은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걷기 좋은 곳을 걸어야 되고 이것만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뭔가 갖춰진 데서 많이 운동을 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틈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운동이에요. 되게 운동을 안 한 분들이, 야,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핑계라고.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틈을 낼 수는 있다. 그래서 운동을 좀 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취미생활, 사실 취미생활을 좀 하는 게 스트레스도 풀고 머리도 맑아지고 좋거든요. 우리 사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월요병 같은 게 있잖아요. 월요일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낮에는 직장에서 힘들지만 저녁에는 뭔가 내가 즐거운 뭘 할 수 있다, 취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활력소가 돼서 스트레스로 줄어들고, 또 우리가 기력제화라든지 뭐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40대 이런 분들이 생활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불규칙한 생활을 조금 더 규칙적인 패턴으로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뭔가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특히 이제 주말 같은데 혼자 명상 같은 걸 좀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아요. 명상은 집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이런 데 보면 명상을 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음악 같은 경우도 힐링 음악들 많잖아요. 아니면 우리 백색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수면이거든요. 수면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잖아요. 그럼 내가 잠을 잘 자면은 낮에 스트레스가 적죠. 그리고 또 수면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이런 수면 때 우리 면역이 올라오거든요. 암도 어떻게 보면 잠을 잘 자면 암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가 우리 40대, 50대는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를 않으면 바빠서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 몸속에서 암이 무럭무럭 커가죠. 그 부분을 크지 않도록 해주려면 이런 부분들을 하면 내 생활도 즐겁고 암도 크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컬큐민이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특히 암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컬큐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시키는 것도 높이기도 하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래서 아주 그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첫 번째는 항상 물을 좀 많이 마시라. 요즘에는 그 건강을 위해서 페트병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바쁘다 보면 물을 안 마시거든요. 항상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 음식 먹을 때 너무 서두르지 마라.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은 5분에서 10분 만에 먹어버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되게 외국 사람들 보면은 한 30분 정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분 안에 먹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그래요.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이제 나는 이제 잘게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같이 먹는 사람도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이 한 숟갈 넣고 한 30번, 100번을 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싫더라는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천천히 많이 씹어서 먹는 습관,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밥을 먹어요. 근데 다 먹지 말고 한 4숟갈 정도 남기고 나오는 거.
그건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데 저는 소식을 주장을 해요. 암세포를 굶긴다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먹을 만큼 먹고 거기다 덤으로 먹으면 이거는 암세포한테 밥을 고봉으로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식. 그러면 소식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이게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죠? 한 달 정도 열심히 연습하면은요, 다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막 한두 가지 반찬에다 막 밥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 끼 먹을 때마다 최소한 서너 가지 정도는 놓고 그렇게 먹는 게 암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암 음식 중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그렇지는 않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강황, 울금,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컬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컬큐민이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특히 암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컬큐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우리 유전자를 갖다가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시키는 것도 높이기도 하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래서 아주 그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으면 열심히 먹은 만큼 효과가 나야 하잖아요. 근데 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컬큐민 강황에 대한 논문들이요, 아마 우리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부분 다 효과가 좋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효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나오질 않더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나노 강화, 막 이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 한은 흡수율이 낮아서 기대 효과가 높지 않다. 또 우리 브로콜리가 항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브로콜리가 정말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왔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그는 왜 그러냐면요, 브로콜리 속에는 여러 가지 설포라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서 브로콜리를 먹거든요. 근데 브로콜리는 그 자체에 어떤 그 셀레늄이 함이 되는 게 토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토에서는 화산토가 셀레늄이 많기 때문에 화산토에서 재배한 브로콜리는 셀레늄을 많이 가진데, 화산토가 없는 지역에서 브로콜리를 재배를 하면 셀레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셀레늄을 먹는다고 브로콜리를 열심히 먹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마나 효과가 나지를 않는다는 거. 의외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중요한 게 흡수율 때문에 그래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는 흡수율하고 상관없이 동물 실험하고 하면 효과가 좋게 나오죠. 근데 실제 우리가 먹었을 경우에 대개 보면은 10%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 해서 맹목적으로 매달려서 먹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먹으면서 조금씩 들을 거라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효과를 내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항암 작용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 보면 요즘에 우리 김값이 뭐 엄청 금값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김을 먹으면서 야, 이게 항암 적용이 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먹잖아요. 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후코이단이 이렇게 제품으로 또 나와 있는데 김에도 있거든요. 해조류에 많이 있죠. 김이나 미역이나 그다음에 다시마. 그런데 우리가 미역은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다시마도 그런데 김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구마. 의외로 고구마가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고구마는 껍질, 겉에 있는 껍질이 자색 껍질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안토시아닌은 신생혈관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커나가는 것을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변이된 유전자들을 조절을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구마 속에는
요즘에는 고구마 안에도 자색 고구마라고 있잖아요. 껍질만 자색이 아니고 안에 있는 과즙까지도 자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그만큼 안토시아닌이 아주 많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고구마를 먹으면은 쫄개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버리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중요해요. 그게 이뉼린이라는 식이섬유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 안에 들어왔을 때 장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 유익균들의 밥이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이 나오는데 이 대사산물 중에서 특히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H다이라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뷰틸레이트, 이런 뷰틸레이트라는 지방산이요. 단세 지방산이 우리 장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H닥이라는 암을 줄기세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유전자거든요. 이걸 꺼버려요. 그런 성분이 이뉼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아주 면역도 올릴 수 있지만 또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청 있잖아요. 이것도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글루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무청 같은 거 우리 시래기국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많이 쓰세요. 우리가 밥 외에, 주식 외에 반찬으로 만들어지는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항암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저도 원래 조금 안 좋은 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긴장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저는 소식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주스를 만들어요. 여기에는 사과나 조금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사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섞고요. 이제 이 두 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당근, 그 다음에 비트, 토마토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같이 주스를 만들면 약간의 단맛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거칠거칠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그렇게 매일 주스를 좀 마시고요. 그리고 콩물을, 예전에는 콩물을 먹으려면 이건 미리 전날 불려놨다가 그 다음날 또 익혀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래 했잖아요. 번거로워졌죠. 요즘에는 콩을 불리지 않아도 넣으면은 바로 익혀가지고 아주 밀가루처럼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이런 기계들이 있어서 콩을 만들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콩물을 한 200cc 정도 그걸 먹고, 저는 소식을 하거든요. 사실 밥도 보면 공기를 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어떨 때는 그보다 더 적게 먹기도 하고. 근데 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예방하는 영양소. 그럼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영양소를 한번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양소 중에서 타는 영양소가 있고 태우는 영양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으라 그 말은요, 이 타는 영양소와 태우는 영양소가 균형이 맞이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마솥에다 밥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가마솥에다가 쌀을 넣고 물을 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로 밥이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장작불을 넣어서 태워야 하잖아요. 타는 영양소는 이게 쌀이고, 그 다음에 태우는 영양소는 이 장작불이에요. 그 두 개가 맞아야 하잖아요. 불이 너무 세버리면은 밥이 타버릴 거고, 또 불이 너무 약하면은 생밥이 돼버릴 거고, 그 문제가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타는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는, 태우는 것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예요. 비타민 중에서는 B,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는 이런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어때요?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산화물이 몽땅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거해야지 항산화. 그러면 이게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물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우리 몸 안에서는 균형이 안 맞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산화물이 만들어져요. 이 산화물이 오히려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암도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일어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그 자체로 해서 항암 작용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어떤 분들이 이게 맹신하는 분들은 뭐 하나만 먹으면 나 이거 가지고 암을 잡을 수 있다. 이분들은 되게 약하고 기능식품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식품도 약이다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거 먹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쓸데없이 저런 거 많이 먹으면 간만 나빠지고 뭐 별로다 이래 하는데, 제 생각은 기능식품은 그 자체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로 해서 항암 효과를 낸다, 그건 아니로. 그런데 암은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내 몸에 환경이 좋으면 암세포는 성장을 못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기능식품들이 내 몸에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뭔가 우리 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지원 사격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암을 없애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 몸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면역을 높여주고, 장 기능을 좋게 해주고, 또 어떤 유전자가 변이된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고, 여기에 영향을 주어서 암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능식품은 항암 작용이 없다, 있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된 기능식품,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식품들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너무 과대하게 생각해서 이것 자체로 해서 암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맹신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40대, 50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이제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 관리가 좀 잘 안 되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층이 40대, 50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즘에 암 환자가 많아졌죠. 예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사실 병원에서 암 환자 보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병원에서 흔하게 보는 거고, 또 우리 주변에 내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보면 암 환자가 뭐 한 집 건너 한 사람씩 나올 정도로 많아요. 그럼 뭐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뭐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예전에는 음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일단은 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로밖에 안 됐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음식이 나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내 몸 안에서 너무 풍족해서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암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언론이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에 우리가 단순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넘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사회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다 받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물품들, 이런 부분들도 특히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 호르몬, 또 다양한 우리가 음식 중에서 이런 이 가공 음식 속에 들어있는 발암 물질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편하게 이렇게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던 게 요즘에는 막 일이 바쁘고, 예?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저녁에 잠 잘 못 자잖아요. 그건 뭐, 몸도 움직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도 하고 했는데 갈수록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게 암이 뭐 재발률이 높아지는 이런 이유는 이제 암종별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 양성암이 이렇게 이제 재발률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이나 그 다음에 간암이나 폐암, 자, 이런 암들이 재발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암을 이렇게 유발시키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로서 P53이라는 유전자, 이거는 세포를 자살시키는 유전자인데 이게 변이가 잘 오고요.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이 유전자는 거의 한 80%에서 변이가 온다고 그래요, 암 환자들. 그 다음에 KRAS라는 이런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좀 변이가 잘 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이 좀 더 잘 되고 재발도 잘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 보면은 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 습관이 좀 짠 걸 좋아하잖아요.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흡연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주,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또 술을 마시는데 폭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50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이제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 관리가 좀 잘 안 되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층이 40대, 50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활 자체가 더 좀 불규칙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식사도 불규칙하게 되는 거죠. 또 회식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육류를 많이 먹어요. 저녁에 끝나고 나면은 육류를 많이 먹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루 일과표를 보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할 때, 지방을 많이 할 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할 때 있는데 이런 구분이 없이 아침은 바쁘니까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저녁을 몽땅 먹어버려요. 저녁을 먹을 때 가장 소화가 안 되는 타임이 저녁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특히 낮에는 근무하니까 뭘 못 하다가 저녁에 막 친구들도 만나고 또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하고, 그래서 저녁에 몽땅 먹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잠도 못 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40대, 50대 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또 어때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족 간의 문제도 상당히 이때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몽땅 받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대, 50대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또 이 나이가 암을 시작하는 나이가 많거든요. 시작하는 연령이 되는 데다가 이런 유발 요인들이 같이 겹치니까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죠. 우리가 암을 그 예방을 하거나 치료하는 데서 이게 식습관,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도 있겠지만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환자들이 이런 식습관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습관 중에서 안 좋은 부분이 첫째, 과식이에요. 과식, 많이 먹는 거. 많이 먹으면 암세포한테 그만큼 밥을 많이 주먹고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이 한도고. 그 다음에 속식. 속식은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먹게 되면 그만큼 내 혈당 수치가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밥을 또 빨리 주는 거고, 또 빨리 먹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장이 나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편식. 편식은 어때?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하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거 타는 영양소예요. 그럼 이거를 태우는 영양소,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물,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되게 이 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편식을 많이 해요. 채소를 잘 안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폭식. 한꺼번에 막 몽땅 먹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또 굶어버리고, 또 많이 먹게 되면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속식하고 좀 마찬가지로, 이 폭식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암세포에 에너지를 과잉 공급해 줄 수 있는, 사실 우리 몸은 그날 딱 필요한 양만 이용을 해요. 그런데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게 뭐예요? 암초석이죠. 암세포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폭식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구운 음식. 구운 음식은 그 자체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식습관 중에서는 안 좋은 습관이고, 또 하나 우리 가볍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간식이에요. 간식. 특히 낮에 먹는 간식보다는 야간에 먹는 간식. 야간에 먹는 간식은 어때요? 먹고 자버려요. 그러면은 먹어서 내가 빨리 움직여가지고 암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 몸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먹고는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암세포한테 간식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식, 그런 부분들이 식습관 중에서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먹어야 잘 먹는 거잖아요. 많이 갖다 내 몸에다 쌓아놓는다면 어때? 쌓으면 창고만 늘어나겠죠. 창고만 늘어나는 게 뭐예요? 지방이잖아요. 비만. 그런 부분만 만드는 거지 잘 먹는 게 아니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 비타민, 미네랄, 물,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 있는 식사가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은 되게 이때 항상 하는 생각이 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잘 먹는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많이 먹거나 육류를 먹는 게 잘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균형 있는 것은 저는 채식하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생선에서 얻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봐요. 이게 잘 먹는다고 봐요. 왜? 채식 속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해진 이런 부분들은 생선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오해된 부분이요. 아마 이거는 우리 환자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항산화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주변에서 막 뭘 갖다 줘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몽땅 갖다 주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이 처음에 오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 기능식품이고 뭐고 다 가져와 봐라. 그럼 뭐 모든 분들은 한 보따리 가지고 와요. 그럼 하나씩 내놓고 여기서 먹어도 될까? 이거 먹으면 안 될까? 구분을 해줘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온 거 보면 거의 대부분 항산화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을 할 때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요. 산화물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물이 우리 몸에 안 좋다 이거예요. 안 좋지만 또 의외로 면역세포들은 산화물을 가지고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돼. 그럼 산화물이 있어야 돼. 근데 항산화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면역세포 공격에 산화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먹어야 돼. 안 먹는 것도 아니죠. 좀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거는 오히려 면역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한다고 돼 있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식이섬유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한계가 있거든요. 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식이섬유를 하루에 필요한 양은 한 40g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40g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40g이면은 음식으로 따지면, 채식으로 따지면 400g이에요. 우리 채식 속에 보면은 나머지 물이 90%거든요. 물을 쫙 빼놓고 나면은 어때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아마 400g의 채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먹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채식을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 날마다 채식만 먹는 분들이 있는데, 막 아침에는 막 녹즙 만들어서 먹고, 또 점심 때 뭐 주스 먹고, 또 뭐 야채, 샐러드 먹고 막 해가지고 막 몽땅 먹어요. 그런데 너무 오버가 되면 오히려 장에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너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또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걸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암 걸리기 전에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이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막 운동을 너무 또 과하게 해요. 암을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으로서도 운동은 중요하죠. 그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강화가 돼요. 근육이 강화가 되면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 자체가 면역을 올리는 효과, 그 근육이 강화돼서 면역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이 열 자체가 면역을 높이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이제 되게 이제 우리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는 방사선 받으면 근육이 쪽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만이 근육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올리면 일단은 뭐예요? 근육하고 우리 암세포하고 먹이 갖고 싸워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은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암세포예요. 그렇지만 속도는, 빠르기는 암이 빨라요. 암이 먼저 가져가요. 그 다음에 근육은 나중에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밥을 하루 한 끼 먹었다. 한 끼 먹었는데 암세포는 계속 끊임없이 가져가고 내 근육은 어느 정도 가져가다가 멈추지요. 그러면은 이 100이란 것을 먹었는데, 100이란 걸 먹었어. 근데 암세포가 30을 가져갔어. 근데 근육이 그럼 70을 가져가야 하잖아요. 근데 근육이 약해. 60밖에 못 가져갔어. 그러면 10을 더 70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10을 못 가져갔잖아요. 이건 누가 가져가요? 암세포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근육이 약하면 암세포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 성장에 도와주기도 하고, 근육이 약함으로써 내 거 면역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 운동은요, 무조건 어디 나가서 운동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내 범위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나 수술해가지고 배가 아프고 뭐 아파 죽겠는데 무슨 운동이야? 그럼 침대에서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 다리라도 까딱까딱 해보. 그리고 이제 나와서 뭐 휠체어 잡고 해야 된다. 그럼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몇 발 걸을 수 있다. 그럼 그것도 걸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 핑계를 대요. 나 이래서 운동을 못하고 저래서 운동을 못하고, 이거는 핑계예요.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 내가 암하고 싸워야 되는데 암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암하고는 필연적으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가 오는 거하고, 이게 면역하고, 그 다음에 암, 요 세 가지가 관계는 하나로 가야 돼. 특히 이제 만성 피로가 중요한 거는, 되게 우리가 암을 예측할 때도 내가 혹시 암인지 모르겠다 할 때도 많이 피로들을 느꼈을 때,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만성 피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각성 호르몬, 특히 이제 코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소모가 엄청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 어디서 만드냐면 부신에서 만들어요. 막 부신이 죽을 동안 살 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게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나 이제 포기, 나 이제 더 이상 못 만들어. 그 여러분들이 이때를 뭐라고 하냐 아실 거예요. 번아웃. 아마 번아웃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직장인들 특히 이 일에 찌달리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나면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드는 사람들, 이건 번아웃 온 거예요. 이런 생활이 오랫동안 되면 이게 만성 피로가 되죠. 이 피로는 한마디로 부신 기능 부전으로 가요. 번아웃 상태. 그리 되면 이게 무슨 영향을 주냐면 갑상선 기능을 떨쳐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 갑상선 기능이 우리 면역 세포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게 갑상선이에요. 이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정상세포, 면역세포 정상세포잖아요. 정상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신호를 안 줘버려요. 안 주니까 내 몸 정상세포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 하잖아요. 면역세포도 비실비실해요. 근데 암세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갑상선 기능 영향 안 받아요. 지 혼자 커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열심히 혼자 잘 크는데 암세포를 잡아야 할 내 면역세포는 기능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암 징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만성 피로,
그 다음에 되게 이런 상태가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세포들이 기능을 못해요. 우리 전쟁을 치료하는데, 전쟁 치료인데 싸우는 것만 있어요? 쉬면서 밥 먹어야 하잖아요. 밥을 안 주면은 그 다음날 못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피로라든지 면역 저하라든지 암하고 관계는 아주 밀접한, 그리고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수면하고 암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면 아주 비례를 해요. 수면의 효과, 그걸 한번 보면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 머리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제 쉴 때가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막 활동적으로 하는 부분을 다 줄여주고 편안하게 잠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멜라토닌이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이 대개 나오는 것은 대개 밤 12시 넘어서 나와요. 근데 내가 12시 넘어서 안 자버리면 어때요? 멜라토닌 안 나오죠. 근데 이 멜라토닌이 잠을 자게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꾸준히 잘 나오는 게 내 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암세포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 습관이 나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또 자다가 수시로 깬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멜라토닌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효과는 잠을 자면은 자율신경 호르몬, 그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낮에는 우리가 각성 상태잖아요. 긴장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야 돼요. 낮에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져요.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잘 때는 이 각성 호르몬이 내려가고 멜라토닌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각성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긴장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낮에 받은 스트레스, 이 각성 상태가 줄어들어야 돼. 바닥으로 가줘야 돼. 근데 수면이 교란이 되면 안 가요. 안 떨어져.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잘 때 비몽사몽, 자도 잔 것 같지를 안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런 각성 호르몬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감신경 상태가 항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면역에서 보면은 교감신경은 면역 억제예요. 면역이 떨어지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면역이 항진이에요.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면역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면이 교란이 되면 교감신경이 안 떨어지니까 부교감신경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에선가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내 면역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암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수면이 암하고 엄청 관계가 많죠. 그래서 잠을 자려는 것도 건강 방법 중에 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못 잔다 하면은 이게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조금 나 힘들 거야, 이 정도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수면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수면 관리를 하는 거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방법들을 다 써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보조적으로 기능식품들도 나와 있고요. 또 약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면 관리는 좀 질이 좋은 수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암 예방법이고 또 우리 암 환자들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암을 한번 앓고 나면 재발전이가 안 돼야 하잖아요. 이런 데도 수면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빨리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암은 증상이 없다는 거죠. 일단 증상이 나오면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미 진행해버린 거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증상이 없을 때 혹시 암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징후, 이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제 1번이 징후 없다는 게 1번입니다. 징후가 없어요. 자, 1번이 징후가 아예 없고 2번은 뭐예요?
체중 감소. 암세포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만 가지고 나눠서 먹기로는 지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갖다 쓸 수 있는 거 다 갖다 써요. 제일 먼저 갖다 쓰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빼다 쓰죠. 그러니까 빼다 쓸 만큼 체중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체중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기력이 없어져요. 많이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이유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유 모르게 이런 경우가 그러면 혹시 내가 암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암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린다. 그러면 혹시 내 몸에 크고 있을 암세포가 있다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혹시 암이 있을지 모른다 해서 종합검진 같은 게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 우리 감기가 바이러스 질환이죠. 내가 감기가 너무 자주 걸려. 그러면 내 면역이 떨어져 있을 거야. 혹시 있을지 몰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 그 다음에 단순포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냥 세균성으로서 우리가 면역을 간접적으로 이게 볼 수 있는 게 구내염이에요. 구내염. 입안에 구내염이 잘 생겨. 그러면 한 번 정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암을 조기에 이렇게 할 때 어떤 증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저는 그래요. 뭐 이제 병원도 찾아야 되고 의사도 찾아야 되고 또 이게 정확한 진단이 됐는가 또 확진도 해야 되고. 근데 정확한 진단이 확진이 됐다면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 1번으로 하는 게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암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힘부터 길러야 돼요. 좀 말이 애매하잖아요. 일단은 진단 받았으면 병원 찾아야 하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까? 뭐 항암을 받아야 될까? 어느 의사를 찾아야 이건데. 근데 암은요. 일단 진단을 받는 순간 내가 충격을 받아요. 암이라는 거. 우리가 왜 암에 대한 충격은 어떤 충격이에요? 내가 죽을지 모른다. 내 목숨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충격은 얼마나 나한테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보다 더 충격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충격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병원도 찾고 뭐 의사도 찾고 하는데 막 가족들은 나서가지고 병원 찾고 하는데 환자는 멍하니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의지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암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너 정신 차려. 그러면 차려지는가요? 나는 지금 공포스러운데 그럼 뭘 해야 돼요? 내 암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래요. 의외로 과대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과소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과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안 좋아요. 내가 1기밖에 안 되는데 낙담은 4기 이상으로 낙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울고. 요 며칠 전에도 하루에 2번이나 그런 분이 왔어요. 1기밖에 안 돼요. 근데 나하고 상담하면서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알면은 그렇게까지 낙담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암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위치, 그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암에 대해서 생각했던 개념, 암은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 암은 죽는다, 이런 개념이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대부분 어때요? 만성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암은 이제 만성질환, 우리 자가면역, 뭐 당뇨, 뭐 고혈압 이렇듯이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선고받고 뭐 3개월, 6개월 선고받아도 요즘에는요 1년, 2년, 5년, 10년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치료 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 몸 관리하는 법도 다양하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암이 어떤 성질의 암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가 높지 않는가 이걸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치료법들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관리하는 법이 있는가 이거를 잘은 모르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먼저 그걸 찾으면 예를 들어서 1기인데 5년 생존율이 90%야 이 암은.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5년 생존율이 10%는 느낀다고 말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90%라는 것은 느끼게끔 알아야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자기 암에 대해서. 그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제가 항상 이게 우리 환자들하고 접하면서 이렇게 모를까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주 큰 실수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을 망칠 수도 있는 실수가 뭐냐면요. 우리 환자들이 완치하고 관해하고 구분을 못해요. 완치하고 관해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완치라는 것은 완전히 나은 거예요. 암세포가 몸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관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다는 게 검사상에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은데 덩어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암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너무 적어서 눈에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완치가 아니에요. 관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데 문제가 되느냐면요. 우리가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박사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환자들은 뭐라 했냐면, 제가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아이고,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네요. 집에 가서 잘 먹고 쉬세요. 이 말을 우리 환자분들은 완치로 들어요. 근데 그 완치가 아니거든요. 관해예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몸 안에 그게 끝났다 해서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은 암세포를 100% 죽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 초토화시켰다, 제로로 만들었다, 안 돼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잡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수술하고 방사선 다 끝났으니까 안 해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몸에 있는 면역이나 내 몸에 있는 환경에 이걸 제거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해를 완치로 인식을 해보면 이걸 없앨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다 끝났다. 그럼 나중에 이놈들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재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완치 관해란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막 치료 끝나고 나서 좋아졌다 그 말은 관해입니다. 관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좋아졌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재발 전이가 돼서 오는 환자들이 하는 말이 꼭 그거예요. 아니, 나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난 완전히 좋아진 거로 생각을 했다. 다 나았다. 그래서 내가 그래. 이보세요. 암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암을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착각이었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5년 생존율이에요. 5년 생존율을 뭐냐면, 우리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돼. 5년 생존율이 유방암 1기다. 그럼 뭐 95%, 98%의 5년 생존율을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존율이 73%, 75%, 암 전체에서 이 정도 내거든요. 자, 그러면 98%? 그러면 아무거 안 해도 98% 좋아지네? 그죠? 나빠지는 사람보다 좋아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몸에다 내 칼 대? 나 수술할 필요 없어? 왜 내가 힘들게 항암해? 할 필요 없어. 방사선 왜 해? 자연치유를 차라리 하지. 음식 관리하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좋아지지 않겠어? 이만큼 좋은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현대학적인 치료를 받고 난 후에 5년 생존율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98% 될 수 없어요. 75% 될 수 없어요. 뚝 떨어져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연치유를 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 네 암은 거의 막 90% 다 좋아지는 암이야. 그러니까 예를 내가 전에 누구를 보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갑자기 6개월도 안 돼갖고 재발되고 전이 돼서 그 환자 죽어버렸어. 하지 마. 네? 안 해도 이 정도 돼. 그렇게 권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생존율, 이걸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은요,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하고 나면 체중이 쑥 빠져요. 그럼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을 늘리려고 그래요. 체중을 막 늘리려고 하는데, 그래 되면 어때요? 잘 먹어야 되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그 환자분들이
실수가 아주 치명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원래 내 체중이 60kg였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받고 나니까 한 50kg로 빠져버렸어요. 이 환자는 60kg로 지금 늘리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무조건 막 먹어야 돼요. 그러면 체중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먹지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렇게 먹어서 올라가는 체중은 뭐예요? 지방만 쌓이는 거예요. 내 몸에 근육을 만들어서 체중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방만 쌓이니까 지방만 몽땅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돼요? 우리 암이 먹기 좋은 곡간이 막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암 키우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체중을 볼 때 늘릴 때, 자, 내가 50kg 빠졌어. 그러면 60kg까지 올려야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 내가 60kg였을 때가 내 체중이 오버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올리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체중을 올린다는 것은 지방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근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내가 잘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올라오는가요? 안 올라옵니다.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잘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면 암세포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근데 10kg가 빠졌어. 그러면 근육을 늘려가지고 10kg 채우려면 되는가요? 잘 안 돼. 그리고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 되게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는 근육이 잘 안 올라와요. 그러면 근육을 10kg로 늘리려면요, 헬스장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헬스장 가서 그런 운동을 또 많이 하면은 그건 뭔지 아세요? 내 몸에 암세포가 크기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줘요. 무산소 운동이 돼서. 우리 몸이 저산소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하면은 헐떡거리잖아요. 그 헐떡거린다는 건 산소 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암세포는 그때 더 잘 커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근육을 길러질지는 몰라도 내 몸에 암세포는 더 크기 좋은 환경에 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10kg라는 체중이 늘어나냐? 안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삼을 때 10kg 빠졌으면 한 2, 3kg 올라가는 것 정도로 잡으세요.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 잘못 생각이 되겠고, 여기에 방금 제가 운동 이야기 했잖아요. 운동도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특히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암에 걸리게 되면 이분들은 운동에 목을 매요.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어. 지금부터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 암을 잡을 거야. 그럼 이분들이 운동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바로 나가서 운동하러 가죠. 점심 먹고 나서 가죠. 또 저녁 먹고 또 가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환자분 운동 좀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예, 열심히 합니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한 5시간 운동합니다. 좋을까요? 그거는 정말 안 좋고,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과유불급이에요. 뭐든지 너무 많아가지고 좋을 건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면역을 올려요. 근육도 길러지고.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은요, 무산소 운동을 해서 암세포를 키워버리는 오히려 나쁜 밭을 만들어버려요. 안 좋은 밭을 만들기도 하고, 또 너무 무리하게 되면 면역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요. 전에 제 환자님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대장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매주 5일간 산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속에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산야초라든지 좋은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먹었다는. 근데 내가 왜 암에 걸려?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억울해 할 거 없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 그렇거든요. 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산에 등산을 하면은 막 헐떡거렸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헐떡거리는 순간이 우리 암세포는 크기가 좋은 순간이라니까요.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암이 걸려요. 근데 우리 환자분 운동 많이 했으니까 암에 안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운동선수들이 암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어때요? 그렇게 운동 많이 했으면은 면역이 좋아가지고 암에 안 걸려야 하잖아요. 암에 걸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무리하게, 되게 운동선수들은 극한의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암에 걸린다.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운동이 됐을 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린 것 같다 해서 운동에 매진하면, 너무 매진하면 안 돼요. 적당한 운동. 하루에 1시간 넘기지 마세요.
한 50분 정도 유산소 운동하고 한 10분 정도 근육을 기르기 위한 근력 운동, 이 정도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게 암을 이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저는 다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긴장을 안 하는 거라. 긴장을 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안 좋거든요. 근데 내가 긍정적이게 자신감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암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잖아요. 내가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느끼게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기건, 2기건, 3기건, 4기건 간에 저는 좋아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규칙적인 생활은 내 생리 리듬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생리 반응이 돌아요. 그 시간별로 우리 몸에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자, 아침이 됐으니까 아침밥 7시에서 8시 사이에 밥을 먹을 거야. 그러면 내일도 7시에 8시 사이에 먹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는 우리 주인이 7시부터 8시 사이에 아침밥을 먹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7시에서 8시 사이에 먹을 거로 생각을 하고 소화효소도 준비하고 인슐린도 준비하고 호르몬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8시, 10시에 먹어버려. 그럼 이거 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거 새로 내놔야 하잖아요. 내 몸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질이 나죠. 우리 주인한테 성질 낼 거 아니에요. 이런 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은 안 되죠.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암을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아진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내 생리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런 분들 보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잠도 잘 자요. 그러니까 잠을 그럼 못 잔다. 그러면 나는 못 자면 이제 어쩔 수가 없게? 그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좋아져요.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암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뭔가를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또 명예를 찾아야지, 이거는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내 자신의 제2의 인생, 우리가 말이 그래요. 암이라는 병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 인생과 이 이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의 인생에서 내 몸을 어떻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 몸이 없었어요. 앞에 인생은 뭐가 있었느냐? 돈을 벌어야지, 나 승진해야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려야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중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암을 앓고 나면 갑자기 뭐예요? 이게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 나빠져 버리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앓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좋아지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 앓을 때 뭔가, 내 인생에서 이제 다음 인생에서는, 이제 다음 생에는 암 이후에요. 제 이후 인생에서는 어떤 것을 할 건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 계획을 짜서 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암을 걸리고 난 후에 이제 안 걸려요. 재발 전혀 안 돼야 하잖아요. 이럴 때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에 일단은 소식이에요. 적게 먹어라, 그 말이에요. 암도 대사성 질환이에요. 염증성 질환이고 대사성 질환이거든요. 음식 먹는 거하고 관련이 많아요.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진 먹는 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게 세포막의 염증이면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세포 안에 유전자 핵의 고장이 나가지고 오는 병이 암이거든요. 그런 암이기 때문에 암이 클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적게 먹어주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저 1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격언 비스마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체다 육소. 채식을 많이 먹고 육식을 줄여라. 그 다음에 아다 저소.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적게 먹어라. 그 다음에 수다 국소. 물. 물을 많이 마시되 국을 적게 먹어라. 국을 많이 먹으면은요, 짜요. 국을 많이 먹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국을 먹으면 우리가 위에서 소화를 해야 될 건데, 위에서 소화할 때 위산이 하잖아요. 위산을 희석시켜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밑에 내려가면 장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럼 장이 나빠져요. 그래서 장이 나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고 암을 키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이게 장수 마을에 사는 분들을 보면 국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많이 마셔야 되되, 이건 물을 마시는 것은 그냥 평소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물이 국이잖아요. 그래서 국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게, 암은 만성질환이지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 내가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병이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사학인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환자들하고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치료법들이 워낙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버텨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리고 생존율도 보면 70 몇 프로면은 벌써 4분의 3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좋아진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암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암은 사실은 어려운 병입니다. 어려운 병인데, 암은 또 어때요? 단순한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는 누가 해줘요? 의사들이 해주죠. 근데 의사들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와서 막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모르면, 내 암에 대해서 모르고 어떤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에서 치료하더라도 이쪽에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쪽에 가니까 저렇게 합시다, 달라. 그럼 중간에 어쩔 줄은 몰라요. 이때 그럼 판단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해야 돼.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누가 기능식품이라는데 뭘 갖다 줘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내가 모르면 이거 먹고 저거 먹었어. 어디 가서 의사한테 이거 먹었는데 어때요?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먹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괜히 어때요? 자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병에 대해서. 그래서 치료 중에 우리가 환자들, 병 좀 가지고 내가 무슨 놈의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 이건 뭐 내가 치료하는 거지 내가 공부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암은 본인이 공부를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암과 암, 암자하고 알아야 된다 해서 암, 이걸 써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강의도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되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와서 치료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암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치료해주고 주변에 치료를 해주겠지만, 내가 알면은 내가 진두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